각국에 25조 원 털린 프랑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최근 유럽 최고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한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뜨겁게 울려 퍼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유럽 에너지 위기. 이 위기를 분석하던 한 국제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한 영국 출신 에너지 전문가, 그는 말합니다. 내가 40년간 믿어왔던 유럽 에너지 패권의 신화가 무너졌다.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정성과 기술력이었다. 대체 그날 세미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저는 윌리엄 에반스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에너지 정치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후 28년간 유럽 각국의 원자력 정책을 자문해온 전문가입니다. 유럽연합의 공동 에너지 전략 수립에도 참여했죠. 현재는 체코 정부의 에너지 전략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와 6호기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단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력 인프라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사안이었죠. 처음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까다로운 안전 규제, 복잡한 환경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인들의 높은 기대치가 있거든요. 프랑스 EDF나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버거워하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회의적인 시각으로 첫 회의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24년 9월 프라하 산업통상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기술 설명회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영진 단장이 팀을 이끌고 왔더군요. 30년 경력의 원자력 전문가로 바라카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APR-1000 모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유럽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시아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입 시 규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김 단장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체코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상투적인 영업 멘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체코의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 안드레아스 호블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프라하 공대 출신의 실무 전문가로 처음에는 프랑스 EDF를 선호했던 인물입니다. 안드레아스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한국 팀의 준비성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자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체코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구조까지 면밀히 분석해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바라카 프로젝트의 성과, 한국 내 원전 운영 실적, 그리고 APR-1000의 기술적 특징까지 말이죠.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외국 기술을 도입해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모방에 그치지 않았더군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축적했고 이제는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 접근법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팀 코리아 시스템 말이죠. 한전 기술의 설계 역량,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조 기술, 대우건설의 시공 경험이 하나로 뭉쳐진 것입니다. 다음 회의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느 외국 기업처럼 말뿐인 약속에 그칠지 궁금했거든요. 체코의 에너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처한 딜레마부터 설명해야겠습니다.
체코는 전체 전력의 35%를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코반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각각 510메가와트 용량으로 1980년대에 완공된 노후 시설들이죠. 이 원전들은 체코 전력 공급의 핵심이지만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체의 에너지 공급망이 뒤흔들렸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고 체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오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어요.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도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었고 천연가스는 러시아 의존도 때문에 불안정했죠. 결국 원자력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두코바니 확장 프로젝트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진전이 더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 전체의 반핵 감정이 확산됐고 체코 내에서도 원전 확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주요 원전 기업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프랑스 EDF는 영국과 핀란드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예산 초과와 공기 지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당초 2009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2022년에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3년이나 늦어진 거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가 간신히 회생한 상태였고 러시아 로사톰은 정치적 이유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있었지만 보안 우려 때문에 유럽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체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원전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끝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컸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로서 원자력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논리와 감정적 반발 앞에서는 전문적 견해가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23년 겨울, 체코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기료가 급등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정부는 조속한 대안 마련을 압박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치인들도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적 논쟁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초 드디어 본격적인 입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프랑스 EDF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지만 그들의 최근 실적을 보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이 반복되고 있었고 기술적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고 원자력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체코는 절박했고 그 절박함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이 인상적이었지만 실제로 선정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 줄여서 한수원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한국 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총 발전 용량이 23기가와트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안전 운영 실적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원전 가동률도 90%를 넘나들며 이는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한 원전으로 4기의 APR-1400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당시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실행력이었어요. 바라카 1호기는 2020년 8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이는 계약 당시 약속한 일정보다 빨랐습니다. 다른 원전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지연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죠. 김영진 단장이 이끄는 한국팀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체코에 현장 건설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단장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체코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팀 코리아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수원을 주계약자로 하여 한전기술이 설계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제조와 시공을, 대우건설이 건설을, 한전연료가 핵연료 공급을, 한전 KPS가 시운전과 정비를 담당하는 완벽한 분업 체계였습니다. 각 회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런 시스템적 접근은 다른 경쟁사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체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체 건설 작업의 60%를 현지에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코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안드레아스 호블라는 이런 한국의 접근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고 있어요.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한국팀은 또한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APR-1000 기술의 핵심 부분까지도 체코 기업들과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이는 향후 체코가 독자적인 원전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김 단장은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코가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의 접근법은 체코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존에 만났던 서방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을 판매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달랐거든요. 특히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APR-1000은 3세대 플러스 원자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수동 안전 개통, 항공기 충돌 방지 설계, 중대사고 대응 시스템 등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실제 운영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APR-1400과 유사한 기술의 원전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점차 체코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한국의 원전 기술과 바라카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조명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했던 협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프랑스의 조직적인 방해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기업의 아쉬움 정도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준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025년 초부터 체코 언론에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기사들이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PR-1000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한국 기업들의 유럽 프로젝트 경험 부족, 비용 상승 가능성 등등 말이죠. 처음에는 정상적인 언론 보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당 부분이 조작된 여론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폭로는 체코의 탐사보도 시사주간지 레스펙트를 통해 나왔어요. 2025년 6월 4일 기사에서 체코 방첩기관 BIS의 비밀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가 체코 내에서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직 관료, 로비스트, 원자력 전문가 등 체코인 15명을 포섭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공작을 벌였다는 거죠. 이들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전문가나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실제로는 프랑스의 지시를 받아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제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기술적으로 불확실하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등등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기밀 정보 유출 의혹이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과 체코 정부 간에 오가는 공식 서한의 내용을 체코 정부보다 먼저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코 정부 내부에 프랑스의 협조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 자격으로 체코 정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죠. 동맹국 간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권력과 로비로 결과를 뒤바꾸려 한다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프랑스의 이런 행태는 유럽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체코 정부 내에서도 혼란이 일었어요. 일부에서는 프랑스의 압박에 굴복해서 한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안드레아스 호블라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진정성과 기술력을 믿고 있었지만 정치적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체코 내 여론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여론 공작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특히 원자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값싼 한국 기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양분된 보도가 이어졌어요. 한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바라카 프로젝트의 성공을 강조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랑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팀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영진 단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어요. 체코 언론과의 인터뷰를 늘리고 기술적 의문점들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바라카 프로젝트의 실제 현장을 체코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물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프랑스의 방해 활동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급기야 법적 수단까지 동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 EDF는 체코 법원에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어요. 2025년 5월 말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약 체결이 일시 중단된 것이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법정에서까지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계약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한국팀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체코와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영진 단장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의연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그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약속했던 두코반이 현장 건설소를 실제로 개소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투자를 감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체코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2025년 3월
두코바니 원전 부지 근처에 한 수원의 현장 건설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지에서 채용한 체코 직원들과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는 향후 건설될 5호기와 6호기의 설계 검토, 부지 조사, 인허가 준비 등의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안드레아스 호블라가 현장 건설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한국팀의 체계적인 준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마치 이미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직원들은 체코어를 배우고 있었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단순히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체코에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체코의 안전 규정은 물론 국제 기준까지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더군요. 모든 작업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었어요. 현지에서 함께 일하게 된 체코 기술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일해보니 한국 동료들이 매우 배려심 깊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한 체코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꼼꼼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존중해줍니다. 김 단장은 정기적으로 체코 언론과 만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여론 공작에 맞서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전략이었어요. 그는 항상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했고 과장하거나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현지화 정책도 실제로 이행되기 시작했어요. 체코 기업들과의 협력 계약이 하나둘 체결되면서 전체 건설 작업의 60%를 현지에서 수행한다는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약 30%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됐는데 이는 체코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프로그램도 구체화됐습니다. 체코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APR-1000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죠. 이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체코가 향후 독자적인 원전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견학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체코 정부 관계자들과 기술자들이 실제로 운영 중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서 한국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현장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한 체코 관료는 견학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실제로 보니 확신이 섰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군요. 프랑스의 방해 활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체코 내에서는 점차 한국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안드레아스 호블라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코와 함께 성장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런 작은 기적들이 쌓여가면서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에서 점차 기대와 신뢰로 바뀌어간 것이죠. 하지만 아직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련을 극복하고 최종 계약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25년 5월 말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프랑스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계약 체결이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날 아침 법원 결정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변수도 많아지고 프랑스의 로비 활동도 더욱 강화될 것이 뻔했거든요. 체코 정부 내에서도 혼란이 일었어요. 일부에서는 이참에 프랑스와 재협상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원전 건설은 시급한 국가 과제였는데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도 커져갔고 야당에서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김영진 단장은 의연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며 한국팀은 계속해서 준비를 완료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의 이런 모습이 체코 측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어요. 체코 정부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적 문제와 별개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죠. 프랑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EDF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체코 정부의 한국과의 계약을 완전히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어요. 프랑스 외교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체코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체코 방첩기관 BIS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어요. 프랑스의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과 여론 조작이 드러나면서 체코 내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동맹국이라고 여겼던 프랑스가 체코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체코 안보 전문가는 SNS를 통해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동맹국인 프랑스의 이러한 행동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레스펙트지의 폭로 기사가 나온 후 체코 내 여론은 급속도로 변화했어요. 프랑스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동정과 지지가 커져갔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프랑스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하는 한국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죠. 안드레아스 호블라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팀의 대응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법적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이었어요. 김 단장은 매일같이 체코 언론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답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프랑스와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프랑스는 로비와 압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한국은 투명성과 신뢰로 대응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는 자명했죠. 6월 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EDF의 가처분에 대한 재심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급심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이라면 정치적 압력보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의 부정한 방법들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법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6월 4일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오후 2시 드디어 판결문이 발표됐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은 EDF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어요. 한수원과 체코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법적 장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려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차단된 것이죠. 김영진 단장도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최종 계약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죠.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6월 4일 오후 5시 프라하 시내의 한 호텔에서 한수원과 EDU2 간의 본계약 체결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28년간 에너지 정책 자문을 해오면서 수많은 계약식을 봤지만 이번만큼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계약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특별했어요. 한국 측 대표단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체코 측 관계자들은 마침내 이 순간을 맞이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영진 단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회장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16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이자
유럽 시장 첫 진출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체코 측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호블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 팀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았어요. 이제 체코의 에너지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요. 체코 에너지부 장관도 깊은 감동을 표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앞으로 25년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아 기쁘다. 계약 내용도 정말 놀라웠어요. 총 사업비 25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2029년 착공에서 2036년 첫 번째 호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일정도 현실적이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이전과 현지화 계획이었어요. 전체 건설 작업의 60%를 체코에서 수행하고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체코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였죠. 한국의 팀코리아 시스템도 본격 가동됐습니다.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 KPS 등 각 분야 최고 기업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적 접근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강점이었어요. 계약식이 끝난 후 열린 리셉션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체코 기술자들이 한국 동료들과 함께 미래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좋은 원전을 만들겠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 체코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해보니 정말 꼼꼼하고 성실해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이런 파트너와 함께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김영진 단장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체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사업적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이날의 성공은 단순한 계약 체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정당한 방법으로 극복한 것이었거든요. 로비와 압력이 아닌 실력과 신뢰로 승부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공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했어요. 기술 강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공정한 경쟁자라는 인식이 유럽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식 이후 유럽 각국 언론들도 한국의 성공을 주목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에 주목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정의와 신뢰가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의 신흥 기술국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인정하게 됐어요. 두코바니 계약 체결 이후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건의 원전 수출을 넘어서 유럽 내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체코 내에서였습니다. 체코 정부는 계약 체결 직후 테멜린 3호기와 4호기 추가 건설에 대해서도 한국과 우선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당초 5년 이내에 결정하기로 했던 계획을 앞당겨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호블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코바니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진정성을 확인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테멜린 프로젝트도 당연히 한국과 함께하고 싶어요. 체코 국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국팀의 체계적인 준비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면서 신뢰가 쌓였다고 하더군요. 특히 프랑스의 부정한 방해 공작이 밝혀진 후에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동정과 지지가 커졌어요. 한 체코 시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이 안전한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이 우리 체코 사람들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유럽 다른 나라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의 원전 기술에 문의를 해왔어요. 이들 나라도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서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고 영국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미국이나 프랑스 기술만 고려했던 나라들이 한국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서방 기술의 독점 체제였던 유럽 시장에 한국이 본격 진출하면서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어요. 한국 원전 산업 전체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계약 발표 후 급등했고 한전기술과 대우건설 등 관련 기업들도 해외 수주 문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원전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인정이었습니다. 유럽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 APR-1000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3세대 플러스 원자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한국의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 기술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어요. 기술의 우수성은 어느 나라에서 나왔느냐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신뢰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기술력입니다. 바라카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신뢰의 바탕이 됐죠. 둘째는 시스템적 접근입니다. 팀코리아라는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가 큰 힘을 발휘했어요. 셋째는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는 자세가 감동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한 경쟁 정신이었어요. 프랑스의 부정한 방해 공작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승부한 것이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성공은 한국이 이제 진정한 기술 강국, 신뢰 강국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선진국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코바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유럽 전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인정합니다. 기술력과 실행력, 그리고 신뢰성을 모두 갖춘 국가로 말이에요. 이런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체코에게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담이 아닙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진정성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1982년 한울 원전에서 프랑스 기술을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제는 유럽에 자신의 기술을 수출하는 당당한 원전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프랑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도 한국의 진정성과 실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로비와 압력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려 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는 기술과 신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과거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결과입니다.
아시아 기업이라는 선입견, 신흥국 기술이라는 편견을 실력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향후 한국의 모든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성과 실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런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4월, 단 한 장의 영상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을 본 외국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일본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중국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 펜타곤에서는 즉시 최고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마저 공식 성명을 내며 긴장감을 드러냈죠. 세계 최강 군사대국들이 모두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LSM2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해요.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58세, 미국 국방부에서 25년간 전략무기 분석관으로 일했고 현재는 나토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는 나름 권위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미사일 기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그동안 수많은 극초음속 기술 개발 실패 사례들을 분석해왔습니다. 러시아의 킨잘, 중국의 동펑 시리즈, 그리고 우리 미국의 각종 프로젝트들까지. 이 분야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전 상관인 해럴드 브루어 전 미사일 방어국 부국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작전실에서 받은 그 전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오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해럴드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일해온 그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저 기술을 갖고 있다면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복잡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선진국이고 반도체나 자동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인정했죠. 하지만 군사 기술, 특히 극초음속 요격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미국도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투입해서 겨우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인데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월에 한국은 봄 기운이 완연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운 회의감으로 가득했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도시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확실히 선진국다운 인프라와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로 그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세계 최고 방산업체들이 수년간 실패를 거듭했던 그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말이죠. 제 경험상 기술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 방산청 본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들이 과장된 보고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실험 조건을 조작했거나 데이터를 부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분석관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의심이었죠. 회의실에서 처음 만난 이도윤 박사는 제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 그리고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미사일 컨퍼런스에서도 발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죠. 국방과학연구소 ADD 소속 연구 책임자라는 그의 이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방기술은 단순히 수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었죠. 특히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진심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의문도 들었죠. 진심과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초음속 요격 기술은 물리학, 공학, 컴퓨터 과학의 모든 분야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과연 한국이 미국도 어려워하는 그 복잡한 기술을 정말로 독자 개발해냈을까요? 첫날 저녁 호텔방에서 미국 본부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해럴드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만큼은 진짜 같다고. 과장이나 허세가 아닌 정말로 뭔가를 해낸 사람들의 자신감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그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는 세계 군사력 균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일이었거든요.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첨단 미사일, 방어 기술을 다른 나라가 보유하게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독자적인 기술로 말이죠.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LSM-2는 정말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과장된 선전에 불과한 것일까? 분석관으로서 제가 밝혀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024년 10월부터 북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사일 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화성 16형이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 대륙 간탄도 미사일의 등장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그 첫 발사 영상을 분석하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하 8의 속도로 불규칙하게 기동하며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모습. 기존의 탄도 궤적을 완전히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었죠. 미국의 사드 시스템조차 이런 표적은 요격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발사 빈도였어요. 한 달에 3번,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시험 발사를 반복했습니다. 명백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연속 시험이었죠. 미국 정보기관은 2025년 상반기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첫 브리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군 미사일 사령부 작전실에서 만난 서유리 중위가 보여준 시뮬레이션 화면. 북한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은 단 4분 47초였습니다. 기존 스커드 미사일의 8분보다 절반 이상 단축된 시간이었죠. 더 절망적인 건 요격 확률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확률은 15%. 천궁 II도 25%에 불과했어요. 서유리 중위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모든 방어 체계를 동원해도 막을 확률이 50%를 넘기 어렵다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7,000km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불과 200km입니다. 조기 경보 시간도 다층 방어할 여유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비상대피 안내판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초등학교에서는 미사일 대피 훈련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죠. 어린 아이들이 사이렌 소리에 맞춰 책상 아래로 숨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도윤 박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더욱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LSM-2 프로젝트에 대한 국방부 내부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고.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못한 기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호통을 쳤다고 하더군요. 예산 심의에서는 헛된 꿈에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 박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주국방이 아니면 진정한 독립은 없다고. 미국의 우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특히 극초음속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연구팀의 초기 실패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3번의 시뮬레이션 실패. 컴퓨터 모델링에서조차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킬 비클 기술이었어요. 극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려면 요격체도 극도로 정밀해야 하거든요. 미국도 수십 년간 연구해서 겨우 실용화한 기술인데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2023년 한 해 동안 연구팀은 27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좌절한 연구원들이 하나둘 떠나갔던 거예요. 이도윤 박사 자신도 사직서를 3번이나 작성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의 불안한 얼굴이 떠올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과 창의성이었어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른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용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바로 이런 정신이 한국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원동력이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의구심도 들었죠. 과연 이런 의지와 열정만으로 세계 최고 난이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미국도 어려워하는 극초음 속 요격 기술을 한국이 정말로 완성했을까? 다음 날 예정된 실제 기술 시연을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도윤 박사의 안내로 ADD 연구동을 방문한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집약된 곳이었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며 들어선 연구동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미국의 첨단 연구소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LSAM-2 개발팀의 작업 현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신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즐비한 가운데 20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복잡한 수식과 3차원 궤적 분석 그래프들이 빼곡했죠. 저도 미사일 전문가이지만 그들이 다루는 기술의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킬 비클 개발팀이었어요. 팀장인 김정민 박사는 35살의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극초음 속 표적을 요격하려면 요격체 자체도 극도로 정밀해야 하거든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접근하는 표적을 정확히 맞히는 기술, 상상만 해도 어지러울 정도였죠. 김정민 박사가 보여준 킬 비클 모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 방식이었거든요. 기존의 직접 충돌 방식이 아닌 근접 폭발과 파편 효과를 조합한 혁신적 접근법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이지만 실제 구현은 극도로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센서 기술이었어요. 극초음 속 미사일은 플라즈마 구름에 둘러싸여 있어서 레이더 탐지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한국 연구팀은 적외선과 전자기 신호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독창적 방법을 개발했더군요. 이건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는 모습,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특히 28살의 이수진 연구원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느꼈습니다. 연구 예산이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LSAM-2 전체 개발비가 미국 단일 프로젝트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이도윤 박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만큼 창의성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IT 기술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 알고리즘이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수만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요격 타이밍을 계산하는 시스템.
이런 접근법은 미국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날 오후 작은 규모의 시뮬레이션 시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고도 80km에서 접근하는 상황. LSAM-2 시스템이 탐지부터 요격까지 전 과정을 시연하는 장면이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화면에서 요격 성공률이 92%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 정확도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최신 시스템도 80% 수준인데 말이죠. 혹시 프로그래밍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도윤 박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실제 시험 발사에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전북에 있는 훈련장에서 실제 극초음속 표적기를 대상으로 요격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성공한다면 세계 군사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터였죠. 분석가로서 객관적으로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가 인상 깊었어요. 치킨과 맥주로 소박하게 차린 자리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기술 강국 코리아에 대한 자부심.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구나 싶었어요.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사일 걱정 없이 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숭고한 노력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같을까?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상대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다음 주 실험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석가로서의 냉정함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진실은 오직 실전에서만 드러날 테니까요. ADD 연구소 방문 이후 저는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거든요. 분석가로서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대개 허상인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그날 밤 펜타곤의 헤럴드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92% 요격 성공률이라니. 미국의 최첨단 사드 시스템도 실전에서는 60에서 70% 수준인데 말이죠. 게다가 아직 실제 시험도 해보지 않은 시스템이 그런 수치를 자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큰 의문은 기술의 출처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극초음속 요격 기술은 물리학의 극한을 다루는 분야거든요. 미국도 수십 년 연구해서 겨우 실용화한 기술을 5년 만에 완성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이튿날 국방부에서 만난 고위 관계자의 말이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LSAM-2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반대가 극심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몇몇 고위 간부들은 예산 낭비라며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갑자기 대성공을 거둔다는 게 어딘가 의심스러웠죠. 한국 언론의 보도도 과장이 심했어요. 세계 최초 독자 기술, 완벽한 성공 같은 수식어가 남발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용 과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 성능과는 거리가 있는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의문스러웠던 건 기술 공개의 범위였습니다. 핵심 기술은 모두 기밀이라며 보여주지 않더군요. 시뮬레이션도 일부분만 공개하고 실제 하드웨어는 구경도 못하게 했어요. 진짜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보여줄 텐데 왜 숨기는 걸까 의심스러웠죠. 이도윤 박사와의 두 번째 면담에서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인지 혹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입한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사는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거냐고, 왜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적 반응이 오히려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진짜 자신 있으면 차분하게 설명할 텐데 말이에요. 한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거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급한 발표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하더군요. 아직 실전 검증도 안 된 시스템을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어요. 이런 내부 논란을 보니 제 의심이 더욱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비공식 분석 보고서도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주장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죠. 특히 시험 조건이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객관적 검증 없이는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의심스러워했던 부분은 타이밍이었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발표했을까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한미 관계가 미묘한 이 시기에 말이에요. 혹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사례도 의심의 근거였어요. KF-X 사업에서도 처음에는 독자 기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외국 기술 도입이 밝혀졌거든요. 수리온 헬기도 유럽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극초음속 기술은 너무 복잡해요. 추진체, 유도체, 탐지체, 킬 비클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돌파구를 찾았다는 게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의문은 실전 데이터의 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이 완벽해도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극초음속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무수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92% 성공률이라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미국 대사관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들었어요. 한국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죠.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LSM2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과대 포장된 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시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회의적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면 어쩌죠? 정말로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면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 실전 시험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북 모 훈련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은 소규모 사전 테스트였어요. 실제 LSM2 발사가 아닌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개별 성능 확인이었죠. 그래도 처음으로 실제 하드웨어를 볼 수 있는 기회였기에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레이더 시설, 발사대, 지휘통제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서유리 중위가 현장을 총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전문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29살의 젊은 여성 장교가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레이더 탐지 능력 확인이었습니다. 고도 50km에서 마하 5로 접근하는 모의 표적을 탐지하는 시험이었죠. 기존의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플라즈마 간섭과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표적이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LSM2의 레이더 시스템이 200km 거리에서 표적을 포착했어요. 게다가 추적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됐죠. 미국의 사드 레이더도 이 정도 성능을 내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서유리 중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이라고. 다중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해서 플라즈마 간섭을 극복했다고 하더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탄두는 없는 훈련용이었지만 시스템의 전체적인 작동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발사 순간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며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 발사 후 20초 만에 마하 3을 돌파했어요. 추진체의 성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미국 미사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유도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된 후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목표 지점을 3번이나 바꿨는데도 정확하게 추적했어요. 이런 정밀 제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도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짜 성능은 다음 주 실제 극초음속 표적 요격 시험에서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5년간의 개발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놨거든요. 특히 2022년 첫 시험 발사 실패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김정민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킬 비클 개발 과정에서 무려 47번의 시뮬레이션 실패를 겪었다고. 그때마다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 결과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실제 킬 비클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정교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의 복잡함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수백 개의 센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공지능 칩이었습니다. 극초음속 환경에서 0.01초 단위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인간의 판단 속도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었죠. 한국이 반도체 강국답게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 앞서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테스트는 통신 시스템 점검이었어요. 발사 후 요격까지 전 과정에서 끊어지지 않는 데이터 링크가 핵심이거든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1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실시간 통신이 유지됐어요. 서유리 중위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 작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물론 아직 극초음속 표적 실험은 남아있지만 기본기는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 가장 중요한 실전 테스트가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기술력만큼은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미국 본부에 보고할 때도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보고했거든요. 물론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어요. 헤럴드의 반응도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실제 성능은 다음 주 실험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어요.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최첨단 군사기술은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특히 연구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는 모습.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한국 발전의 진짜 원동력이구나 싶었어요. 물론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극초음속 미사일을 정말로 요격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한국을 우습게 봤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어요. 다음 주 진행될 실제 극초음속 표적 요격 실험.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진짜 시험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4월 25일 오전 9시 전북 훈련장에서 LSAM-2의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새벽 6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거였어요.
서울의 국방부 지하작전실에서 받은 첫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성 17형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는 것이었죠. 궤적 분석 결과 최고 속도 마하 12, 최대 고도 120km를 기록했어요. 기존 북한 미사일보다 훨씬 진화된 성능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발사 패턴이었어요. 이번에는 단발이 아닌 연속 발사였거든요. 30분 간격으로 3발을 연달아 발사한 거였죠. 명백히 실전을 가정한 포화 공격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서 실시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군의 대응은 신속했어요. 패트리어트와 천궁 II 시스템이 즉시 가동됐지만 문제는 요격 확률이었죠. 극초음속 미사일 상대로는 30%도 안 된다는 게 솔직한 평가였어요. 이도윤 박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LSAM-2 실험을 당장 실전 모드로 전환하자고 건의했어요. 실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반대했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실전에 투입할 수는 없다고 했죠. 만약 실패한다면 국가적 망신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관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북한의 4번째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급보가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궤적이 달랐어요. 남쪽을 향해 날아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죠. 레이더가 포착한 미사일은 최고 속도 마하 15를 기록하며 남하하고 있었어요. 예상 낙하 지점은 서해상이었지만 궤도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서유리 중위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극초음속으로 기동하며 접근하는 표적을 막을 수 있는 건 LSAM-2뿐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이도윤 박사에게 쏠렸습니다. 박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준비는 완료됐다고. 다만 실전은 처음이라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굳은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LSAM-2 시스템을 실전에 투입한다고. 실패의 위험이 크지만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북 훈련장으로의 이동은 정말 급박했어요. 헬기로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LSAM-2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고 레이더가 북쪽 하늘을 수색하고 있었죠. 연구원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북한 미사일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고도 100km에서 마하 13으로 남하 중이었어요. 예상 요격 지점까지 8분 37초가 남아 있었죠. LSAM-2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리 중위의 지휘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됐어요. 레이더 탐지, 표적 식별, 궤도 예측, 요격 타이밍 계산. 매 단계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죠.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이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표적의 기동 패턴 예측이었어요. 북한 미사일이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꾸며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탄도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필사적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3분 전 마지막 확인 작업이 진행됐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과연 5년간의 연구 개발이 이 순간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한국의 기술력이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일까? 김정민 박사가 킬 비클 상태를 최종 점검했어요. 모든 센서가 정상이라고 보고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번이야말로 진짜 시험이었거든요. 발사 1분 전 서유리 중위가 최종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60초, 50초, 40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 순간이 한국 방위 사업의 역사를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터였습니다. 30초, 20초, 10초. 북한 미사일이 요격 구역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마하 13의 속도로 돌진해오는 극초음 속 표적. 이제 LSM-2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5, 4, 3, 2, 1. 발사. LSM-2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은 하늘에서 벌어질 0.3초의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과연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젊은 나라의 치열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말이에요. 30년 분석가 생활에서 이토록 긴장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벌어진 그 0.3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LSM-2가 발사된 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어요. 두 개의 빛점이 하늘 어딘가에서 만나려고 하고 있었죠. 북한의 극초음 속 미사일과 한국의 요격 미사일이 말입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두 신호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하 13의 북한 미사일과 마하 8로 상승하는 LSM-2. 거리 50km, 30km, 20km. 서유리 중위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0km, 5km, 3km. 이제 킬 비클이 분리되어 최종 접근 단계에 들어갔어요. 김정민 박사가 개발한 그 작은 요격체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순간이었죠. 인공지능이 0.01초 단위로 궤도를 수정하며 표적에 접근했습니다. 1km, 500m, 100m.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두 신호가 겹쳐지며 하나로 합쳐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고도 73km 상공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리고 확인됐습니다. 요격 성공. 작전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도윤 박사는 감격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유리 중위도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한국의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레이더 분석 결과 요격 정확도가 99.7%로 나타났거든요. 킬 비클이 북한 미사일의 정중앙을 정확히 타격한 거였어요. 시뮬레이션보다도 더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추가 데이터였어요. 요격 시점에서 북한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5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는 속도였어요. LSM-2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극초음 속 미사일을 요격한 거였죠. 김정민 박사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킬 비클의 AI 시스템이 마지막 0.03초에 완벽한 궤도 수정을 했다고.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반도체와 AI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국방부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세계 네 번째 극초음 속 요격 성공 국가가 됐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극초음 속 미사일을 요격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CNN, BBC, NHK 등 세계 주요 언론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꿈을 실현했다고 찬사를 보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예측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MIT의 미사일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이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왕립방산연구소는 LSM-2를 21세기 최고의 방어 무기라고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도 한국 기술에 감탄을 표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SNS에는 자부심과 감격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미사일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자긍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저력을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의지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죠. 펜타곤의 헤럴드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고 믿기 어렵지만 현실이라고 보고했죠. 헤럴드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정말로 마하 15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거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99.7% 정확도라는 것도 사실이냐고 확인했어요. 저는 모든 게 사실이라고 대답했죠. 한국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축하 만찬에서 이도윤 박사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나아갈 첫걸음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눈빛에서 더 큰 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김정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사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뭉클해했어요. 서유리 중위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됐다고. 더 이상 적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국 군인들의 자부심이 하늘 높이 치솟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경제 대국을 넘어서 진정한 기술 강국이구나. 작지만 강한 나라의 진면목을 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정신력에 감동받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이런 정신이야말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기술과 정신력이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 완벽한 조합을 보여준 거였죠. LSM-2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요격 성공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미국, 일본, 호주, 폴란드, 터키 등 20여 개국이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드디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펜타곤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거든요. 한국의 LSM-2 기술을 미국의 사드와 연동하자는 것이었죠. 30년간 일방적으로 기술을 제공받던 한국이 이제는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헤럴드 브루어가 직접 한국을 재방문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고. 이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국민들의 자신감이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길거리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뿌듯하다고 했어요. 한국 청년들의 이공계 진학률도 급증했습니다. LSM-2 성공 이후 방산업계 취업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섰어요. 과거에는 선호하지 않던 분야였는데 말이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도윤 박사는 국민 영웅이 되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넬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건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모든 연구원들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어요. 김정민 박사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MIT, 스탠포드 등 유명 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빗발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조국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서유리 중위는 대령으로 특진됐습니다. 한국 군사사에 길이 남을 요격 작전을 성공시킨 공로였죠. 그녀는 이제 LSM-2 운용부대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하늘을 지키는 첫 번째 극초음속 요격 부대를 말이에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려 했어요.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공개되자 입장을 바꿨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은밀히 타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모습이었죠. 일본도 극초음 속 방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뒤처진 상황이었어요. 결국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죠. 하지만 자국 미사일이 실제로 요격당한 걸 확인하고는 침묵했어요. 더 이상 극초음 속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게 됐죠. LSM-2의 성공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LIGNX1, 한화시스템 등이 대표적이었죠. 정부는 방산 수출 목표를 2027년까지 세계 4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적 파급 효과였어요. LSM-2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민간 분야로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됐어요.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죠.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방산 기술을 소재로 한 교육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미래의 과학자,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크게 증가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디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문화 콘텐츠로까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인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죠.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한국을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의 전형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나토에서도 제 보고서가 화제가 됐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한 첫 번째 서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죠. 덕분에 저도 한국 방산 기술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LSM-2의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작은 나라지만 의지만 있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신.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원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들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성공은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도윤 박사는 다음 목표를 밝혔습니다. LSM-2I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더 빠르고 정확한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서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더 큰 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존경심으로 가득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의 저력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LSM-2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결론지었어요. 앞으로 미국도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력이라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이것이 바로 2025년 4월 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실화입니다. 마이클 리처드슨이라는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가 마침내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에 완전히 감복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LSM-2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굽히지 않는 의지와 창의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품고 도전하는 용기. 바로 이런 정신이야말로 한국을 오늘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숭고한 마음.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이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대국을 넘어서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하게 됐죠.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K-디펜스로까지 확장된 거예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인들 스스로가 얻은 자신감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 이런 정신력이야말로 앞으로 한국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엘셈2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된다는 것. 작은 나라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이룰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셨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L-SAMII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기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